16. 저녁이 되자 마샤는 도시로 나갈 준비를 했다. 요즘 들어 그녀는 시내로 가는 일이 잦았고 그곳에서 잠을 자고 오기도 했다. 그녀가 없으면 나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었고 두 손은 힘없이 축 늘어졌다. 큰 정원은 지루하고 보기 싫은 황무지 같았고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며 성난 소리를 냈다. 그녀 없는 집과 나무와 말은 내게 있어서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었다. 나는 집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그녀의 책상에 앉아 있었다. 그 옆에는 책장이 있었고 그 안에는 한때 그녀가 그렇게 좋아하던 하지만 지금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농서들이 나를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었다. 시계가 7시, 8시, 9시를 앓을 때까지 몇 시간씩 검은 거름 같은 캄캄한 가을밤이 시작될 때까지 나는 그녀의 오래된 장갑, 그녀가 즐겨 쓰는 만년필, 작은 칼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이제서야 나는 지금까지 내가 땅을 파고 풀을 베고 장작을 패던 모든 일은 오직 그녀가 원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똑똑히 깨닫게 되었다. 만약 그녀가 물이 허리까지 차는 깊고 깊은 우물을 청소하라고 했어도 나는 왜 해야 하는지 따지지도 않고 곧바로 우물 안으로 들어갔을 것이다. 이제 그녀가 곁에 없다고 생각하자 황폐하고 어수선하고 삐걱거리는 문짝에 밤낮으로 도둑이 득실거리는 이곳 두베치냐가 혼란 그 자체로 여겨졌다. 나를 지탱해주던 든든한 땅이 발밑으로 꺼져버린다면 두베치냐에서의 나의 역할이 이미 끝장난 것이라면 그리고 내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운명이 저 농사들과 같은 것이라면 이곳에서 일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그 밤은 정말 외로웠다. 금방이라도 누군가가 이제 너가 떠날 때가 되었다고 소리칠 것 같았고 시시각각 떨리는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던 그 외로움의 시간들. 두베치냐를 떠나는 것은 아쉽지 않았다. 떠나는 것은 가을을 맞은 내 사랑이었다.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지 그 높은 사랑의 탑에서 이제 추락할 거라고 느끼자 너무나도 끔찍했다. 마샤는 다음날 저녁에서야 돌아왔다. 그녀는 웬일인지 뾰로통에 있었지만 애써 숨기려고 했다. 그녀는 왜 창문에 겨울 창틀을 끼워 놓느냐며 그러다가는 숨이 막혀 죽을 거라고 투정을 부렸다. 나는 창틀을 2개 빼냈다. 식욕은 없었지만 우리는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손 씻고 와요. 그녀가 말했다. 당신한테 풀냄새가 나요. 그녀는 도시에서 사진이 실린 새 잡지를 가져왔고 우리는 식사를 마치고 함께 그것을 보았다. 최신 유행 재단이 나와 있었다. 마샤는 나중에 혼자 자세히 보리는 듯 한쪽으로 치워 두려다가 종처럼 널따랗고 매끄러운 치마가 달린 드레스의 시선을 빼앗겼다. 그녀는 1분가량 주의 깊게 그 드레스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괜찮은데? 그녀가 말했다. 그래, 이 옷은 정말 당신한테 잘 어울릴 거야. 내가 말했다.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 드레스가 그녀의 마음에 들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나는 벌써 회색 문양의 그 옷을 취한 듯이 바라보았다. 정말 예쁜 옷이야. 아름답고 매력적인 맛이야. 사랑하는 나의 맛이야. 눈물이 잡지 위로 떨어졌다. 아름다운 맛이야. 나는 중얼거렸다. 사랑하는 나의 맛이야. 그녀는 자러 들어갔고 나는 1시간 정도 더 잡지를 보았다. 창틀을 뺀 것은 괜한 짓이었어요. 그녀가 침실에서 말했다. 추울 것 같아요. 바람 부는 소리 좀 들어봐요. 나는 싸구려 잉크 만드는 법과 이 세상에서 가장 크다는 다이아몬드에 대한 기사를 읽었다. 그리고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은 그 드레스 사진을 다시 보았다. 나는 음악과 미술과 문학의 정통한 마샤가 부채를 들고 어깨를 드러낸 드레스를 입은 채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으로 무도회장을 거니는 모습을 그려보았다. 그녀에 비하면 나는 너무 작고 보잘것없었다. 우리의 만남과 결혼 생활은 이 재기발랄한 여성의 삶에 앞으로도 여러 번 있을 수 있는 하나의 에피소드에 불과했던 것이다. 세상의 온갖 좋은 것은 모두 그녀의 손안에 있었고 그녀는 그것을 너무나 쉽게 가졌다. 갖가지 사상과 최신의 지성, 사조까지 그 모든 것들은 그녀의 삶을 풍부하고 다양하게 해주는 즐거움일 뿐이었고 나는 그녀를 하나의 즐거움에서 또 다른 즐거움으로 안내하는 마부에 불과했고 더 이상 그녀에게 필요치 않은 존재가 되어 있었다. 그녀가 날개를 퍼득이고 날아가 버리면 나는 홀로 남겨지게 될 것이다. 이런 나의 상상에 대답이라도 하듯 밖에서 처절한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도와줘요. 가냘픈 여자 목소리였다. 마치 내 목소리를 흉내내듯 굴뚝에서도 바람이 가냘픈 소리로 울고 있었다. 30초가량 지나자 또다시 비명소리가 바람소리와 함께 이번에는 다른 방향에서 들렸다. 도와줘요. 미사일, 당신도 들었어요?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듣고 있어요? 그녀는 머리를 푸르해지고 가운 하나만 걸친 채 다가와서 컴컴한 창밖을 바라보며 귀를 기울였다. 누군가 목을 조이고 있나 봐요? 그녀가 말했다. 정말 별짓 다 하는군요. 나는 총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 뜰은 매우 어두웠고 바람이 심하게 불어서 서 있는 것도 힘들었다. 대문으로 가서 귀를 기울였다. 나무가 웅웅거렸고 바람이 휙휙 소리를 냈으며 바보 같은 농부의 집에서 개가 게으르게 짖고 있었다. 문 밖에는 칠흑 같은 어둠이 깔려 있었고 철도에는 불빛 하나 보이지 않았다. 작년에 사무실에 있던 바로 그 별채 근처에서 갑자기 목이 졸리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도와줘요. 거기 누구야? 내가 소리쳤다. 두 사람이 싸우고 있었다. 한 명은 끌고 가려고 하고 또 한 명은 끌려가지 않으려고 버티고 있었다. 두 사람 모두 거칠게 숨을 내쉬고 있었다. 날 놓아줘. 이반 체프라코프의 목소리였다. 그가 여자처럼 가냘픈 목소리로 소리치고 있던 것이다. 놓아달란 말이야. 안 그러면 니놈의 양팔을 다 물어버릴 테다. 또 다른 사람은 모이셰이였다. 나는 그들을 떼어놓았지만 참지 못하고 모이셰이의 따귀를 2번 때렸다. 그는 넘어졌지만 곧 일어났고 나는 한 번 더 주먹을 갈겼다. 저놈이 나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가 중얼거렸다. 마님의 장롱으로 기어 들어가서는 나는 저놈을 안전하게 별채에 가둬두려고 한 것뿐이라고요? 체프라코프는 술에 취해 나를 알아보지 못했고 연신 깊은 숨을 쉬다가 또다시 도와줘요 라고 소리쳤다. 나는 그들을 놔두고 그냥 집으로 돌아왔다. 아내는 옷을 입고 침대에 누워있었다. 나는 모이셰이를 때린 것을 포함해서 뜰에서 일어난 일을 전부 이야기해 주었다. 이곳은 정말 무서운 곳이에요. 그녀가 말했다. 아, 지독하게 긴 밤이군요. 도와줘요. 잠시 후 다시 체프라코프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가서 조용히 시키고 올게. 내가 말했다. 아니요. 저렇게 서로 치고받고 싸우게 내버려둬요. 그녀는 성가시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그녀는 천장을 바라보며 귀를 기울였다. 나는 저들이 뜰에서 도와줘요를 외치는 것이 이 밤이 이렇게 긴 것이 마치 내 잘못이라도 되는 듯 그녀 곁에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우리는 서로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나는 날이 밝아오기만을 학수고대했다. 마샤는 천장에 눈길을 고정한 채 누워 있었다. 그녀는 마치 이제야 정신을 차린 듯 어떻게 자기처럼 똑똑하고 교양 있고 말수가 숙녀가 이런 총구석에 거칠고 볼품없는 사람들 속에 빠져 있었는지, 그리고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에게 빠져 1년 반 이상이나 그의 아내로 살았는지 스스로 놀라고 있었다. 그녀에게는 나도 모이셰이도 체프라코프도 아무 차이가 없는 것 같았다. 술에 취해 지르는 그의 비명소리는 나와 우리의 결혼, 우리의 생활, 그리고 이 가을의 질퍽한 진창과 어우러져 그녀의 머릿속에서 뒤죽박죽 섞였다. 한숨을 내쉬거나 자세를 바꿔 누울 때의 그녀의 얼굴에서 나는 어서 빨리 아침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그녀의 생각을 읽을 수 있었다. 아침이 되자 마샤는 떠났다. 나는 그녀를 기다리며 사흘 더 머물렀고 그 후 모든 짐을 정리해서 한 방에 놓고는 방문을 잠그고 도시를 떠났다. 내가 돌지코프시댁의 현관벨을 눌렀을 때는 이미 저녁이 다 되었을 무렵이었다. 볼사야 드브란스카야 거리에는 가로등이 밝게 켜져 있었다. 파벨이 나와 집에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빅토르 이바노비치 씨는 페테르부르크로 떠났고 마리아 빅토로브나는 아마 아조긴 시댁에서 연극 연습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나는 지금도 아조긴 시댁으로 향하던 그 길에서 느끼던 흥분과 거센 심장고동을 기억한다. 나는 청계를 다 올라가서도 한참을 서성였고 감히 뮤즈의 성전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홀란의 테이블과 피아노, 무대에는 촛불이 3개씩 밝혀져 있었다. 첫 번째 연극은 13일에 상연될 예정이었고 첫 연습일은 오늘은 불길한 월요일이었다. 러시아에서는 월요일과 금요일을 불길한 요일로 보고 이날에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여행을 떠나는 일을 삼간다,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오늘은 불길한 월요일이었다. 그렇다. 미신과의 전쟁이었다. 아마추어 무대 예술 애호가들은 진작부터 다 모여 있었다. 맏딸과 둘째, 막내딸은 대사를 읽으며 무대 위를 서성이고 있었다. 모두로부터 떨어진 한편 구석에 레지카가 꼼짝 않고 서 있었다. 그는 머리를 벽에 대고 열광하는 눈길로 무대를 바라보며 연습이 시작되길 고대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예전 그대로였다. 나는 인사하려고 여주인에게 다가갔다. 그러나 갑자기 모두들 쉬 하면서 발자국 소리를 내지 못하게 했다. 일순간 고요해졌고 피아노 뚜껑이 열렸다. 이어 한 여성이 피아노 앞에 앉아서 건시인 듯 눈을 찌푸리며 악보를 들여다보았다.
이윽고 아름답게 차려입은 나의 마샤가 무대로 나왔다. 그녀는 원래 아름다웠으나 이날은 특히 더 아름다웠으며 지난 봄날 방앗간으로 나를 찾아오던 마샤와는 완전히 달랐다. 그녀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 것일까, 달밤아. 나는 처음으로 그녀의 노래를 들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아름답고 낭낭했으며 힘찼다. 달콤한 참외를 먹는 것 같은 느낌을 주었다. 노래가 끝나고 박수가 나왔다. 그녀는 만족한 미소를 지었다. 눈을 굴리고 악보를 넘기고 옷을 다듬는 그녀의 모습은 새장에서 풀려나 날개짓을 하는 새와 같았다. 그녀의 머리는 귀를 덮었고 얼굴에는 교만한 표정이 떠올랐다. 그녀는 마치 우리 모두에게 도전장을 던지고 마부가 말에게 하는 것처럼 이랴 이랴 소리치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바로 그 순간 그녀는 마부였던 자신의 할아버지와 너무나 흡사했다. 당신 여기 있었어요? 그녀가 내게 손을 내밀며 말했다. 당신도 내 노래 들었어요? 어땠어요?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그녀는 계속 말을 이었다. 마침 당신이 이곳으로 와주어서 다행이에요. 오늘 밤 나는 베테르부르크로 가요. 오래 있지는 않겠지만요. 보내줄 거죠? 자정이 되어 나는 그녀를 여기까지 배웅했다. 내가 쓸데없는 질문을 하지 않은 데 대해 감사의 뜻이라도 표하는 듯 그녀는 나를 부드럽게 껴안았고 편지하겠다고 약속했다.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쥔 채 키스했고 눈물을 간신히 참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 있었다. 그녀가 떠나자 나는 멀어져가는 불빛을 바라보며 오래오래 그곳에 서 있었다. 상상 속에서 그녀를 안으며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사랑하는 나의 마샤, 아름다운 마샤. 나는 마카리아에 있는 카르포브나 부인 댁에서 잠을 자고 다음날 아침 레지카와 함께 딸을 의사에게 시집 보내는 한 부유한 상인의 집으로 가서 가구에 칠을 했다. 17. 일요일 점심 식사가 끝난 후 누이가 찾아왔고 우리는 함께 차를 마셨다. 요즘 책을 아주 많이 읽는단다. 그녀는 내게 오는 도중 시립 도서관에서 빌린 책을 보여주며 말했다. 너희 아내와 블라디미르 덕분에 내 안의 자아가 깨어났어. 그들이 나를 구한 거지. 나는 이제야 사람다워진 것 같아. 전에는 갖가지 걱정거리들로 잠을 이루지 못했어. 아, 어쩌지? 일주일 동안 설탕을 너무 많이 썼네. 아, 오이 조림에 소금을 덜 뿌렸어야 했는데. 요즘도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지만 예전처럼 쓸데없는 생각 때문은 아니야. 난 내 인생의 반을 그렇게 소심하고 무의미하게 보냈다는 게 너무 괴로워. 내 과거가 부끄러워. 이제 아버지는 내게 적이나 마찬가지야. 그런 면에서 올케가 정말 고맙지. 블라디미르, 그도 훌륭한 사람이야. 그 두 사람이 나의 눈을 뜨게 해주었단다. 밤마다 잠을 자지 않는다니 좋지 않군. 나는 말했다. 넌 내가 아프다고 생각하니? 전혀. 블라디미르는 내 정상을 듣더니 내가 아주 건강하다고 말했어. 중요한 것은 건강이 아니라 그건 그리 중요하지 않아. 내가 옳다고 말해주지 않겠니? 그녀는 분명 정신적인 지지를 필요로 하고 있었다. 마샤는 떠났고 블라디미르도 베테르부르크에 있었으므로 이곳에서 그녀를 지지해 줄 만한 사람은 나밖에 없었다. 그녀는 내 생각을 읽으려는 듯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내가 말없이 생각에 잠겨 있기라도 하면 그녀는 그것을 자기 뜻대로 해석해버리고는 혼자 슬퍼했다. 그녀 앞에서는 항상 조심해야 했고 그녀가 자신이 옳은지 물어올 때 나는 늘 그녀가 옳으며 깊이 존경한다고 서둘러 대답했다. 너 혹시 알고 있니? 아조긴시 댁에서 내게 배역을 주었단다. 그녀가 말했다. 무대에 서고 싶어. 한마디로 말해서 살고 싶단다. 삶을 마음껏 누리면서 난 아무 재능도 없고 또 대사라고 해봐야 10줄이 고작이지만 그래도 하루에 5번씩 차를 따르고 하녀가 빵을 훔쳐먹지 않는지 감시하는 것보다는 훨씬 고귀한 일이야. 중요한 건 아버지께서 나도 반항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시는 거야. 차를 마신 후 그녀는 잠깐 눈을 감고 창백한 얼굴로 내 침대에 누워있었다. 정말 허약하기 짝이 없구나. 몸을 일으키면서 그녀가 말했다. 블라디미르는 도시 여자들이 무의도식으로 인해 비늘에 시달린다고 했어. 그는 너무나 똑똑한 사람이야. 그래, 그 말이 맞아. 정말 일이 필요해. 이틀 후 누이는 대본을 들고 아조긴시 댁으로 갔다. 그녀는 목에 산호색 줄이 있는 검은 옷을 입고 있었다. 페스츄리처럼 생긴 브로치를 달고 있었다. 다이아몬드가 박힌 번쩍이는 커다란 귀걸이도 했다. 촌스러운 그 모습은 정말 어안이 벙벙할 정도였다. 다른 사람들도 때와 장소에 어울리지 않는 누나의 옷차림을 눈여겨보았다. 나는 그들의 얼굴에서 조롱어린 미소를 보았고 그들이 킥킥거리며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다. 완전히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시군.
그녀는 사교계 여자처럼 자유롭고 솔직한 인상을 주려 했지만 이 때문에 오히려 더 어색하고 이상하게 보였다. 평소의 소박함과 사랑스러움은 찾아볼 수 없었다. 좀 전에 아버지께 연극 연습을 하러 간다고 선언했단다. 그녀가 내게 다가오며 말했다.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축복을 거두겠다고 소리쳤고 거의 나를 때릴 뻔하셨지. 내 배역을 제대로 연기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녀는 대본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난 꼭 해낼 거야. 그래, 주사위는 던져졌어. 누나는 몹시 흥분된 어조로 말했다. 주사위는 던져졌다고. 그녀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만을 바라보고 그녀가 행한 이 결심에 감탄할 것이며 그녀로부터 무언가 특별한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어느 누구도 누나와 나처럼 초라하고 재미없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는 차마 말할 수 없었다. 산마까지 그녀는 아무 할 일이 없었다. 그녀가 맡은 수다쟁이 여자 손님 역할은 문가에서 대화를 엿듣다가 짧은 독백을 하는 것이었다. 배우들이 무대 위에서 이리저리 걸어다니고 차를 마시고 말다툼을 하는 동안 누이는 30분이 넘게 내 곁에 꼭 붙어서 대사를 중얼거리며 초조한 듯 대본을 만지작거렸다. 그녀는 모든 이가 자신을 주시할 것이며 그녀가 나오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상상했다. 떨리는 손으로 머리카락을 다듬으면서 누나가 말했다. 난 꼭 해낼 거야. 내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너가 알 수만 있다면. 사형장으로 끌려나가는 것처럼 떨리는구나. 마침내 그녀의 차례가 되었다. 클레오파트라 알렉세예브나 당신 차례예요? 감독이 말했다. 그녀는 끔찍한 표정을 짓고 무대로 나갔다. 그녀는 아름답지도 않았고 온몸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무대로 나간 누이는 30초쯤 말뚝처럼 꼼짝 않고 서 있었으며 커다란 귀걸이만이 귓가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처음에는 대본을 보고 읽어도 돼요. 누군가가 말했다. 나는 그녀가 떨고 있고 긴장으로 인해 입을 열 수도 대본을 펼칠 수도 없으며 연기를 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누이에게 다가가서 무슨 말이든 하고 싶었는데 갑자기 그녀가 무릎을 꿇고 쓰러지면서 큰 소리로 흐느끼기 시작했다. 주변이 웅성거렸다. 나 혼자만 눈앞의 상황에 넋을 잃고 망연자실한 채 막에 기대 서 있었다. 사람들이 그녀를 일으켜서 데리고 나가는 모습이 보였고 아니우타 블라고보가 나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조금 전까지도 나는 그녀를 보지 못했다. 그녀는 마치 땅에서 솟아난 듯했다. 그녀는 베일이 달린 모자를 썼으며 언제나처럼 잠시 들른 듯한 모습이었다. 나는 클레오파트라에게 연극을 하지 말라고 말렸어요. 그녀는 붉게 상기된 얼굴로 한마디 한마디 또박또박 끊어가며 말했다. 바보 같은 짓이에요. 당신도 그녀를 말렸어야 했어요. 짧은 소매가 달린 짧은 상의를 입은 비쩍 마른 아종이나 부인이 쟁걸음으로 다가왔다. 어쩌면 좋죠? 그녀는 두 손을 비비며 버릇처럼 내 얼굴을 뚫어지라 쳐다보고 있었다. 정말 어쩌면 좋죠? 당신 누이는 임신 중이에요. 임신 중이라고요. 그녀를 데리고 나가요. 부탁해요. 아종이나 부인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힘겹게 숨을 내쉬었다. 옆에는 세 딸이 서 있었는데 그녀들 역시 엄마처럼 볼품없이 삐쩍 마른 몸매였다. 그녀들은 겁먹은 듯이 서로에게 꼭 붙어 있었다. 마치 자기 집에서 죄인을 붙잡기라도 한 듯 눈이 휘동그레져 쳐다보고 있었다. 이게 무슨 창피람? 정말 끔찍해. 이 명문가야말로 평생 선입견과 투쟁을 벌이고 있는 집안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결국 그들에게 인간의 선입견과 미신이란 기껏해야 세계의 촛불, 13일, 그리고 재수없는 원료일 뿐이었던 것이다. 부탁해요, 부탁해요. 아종이나 부인은 부를 발음할 때 입술을 핫뜨처럼 둥글리며 뷰라고 말했다. 부탁해요. 그녀를 데리고 나가주세요. 18. 나와 누이는 거리를 걸어가고 있었다. 나는 외투 자락으로 누이를 감쌌고 도망자처럼 가로등이 없는 골목으로 사람들의 눈을 피해 서둘러 걸었다. 그녀는 울음을 거치고 눈물이 마른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마카리아 거리까지는 걸어서 20분 정도밖에 안 되는 거리였지만 신기하게도 우리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우리의 지난 날을 되돌아보고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했으며 우리의 처지와 앞으로에 대해 곰곰이 생각했다. 더 이상 이곳에 남아있을 수 없었으며 돈이 좀 모이면 다른 곳으로 함께 떠나기로 했다. 몇몇 집은 이미 깊이 잠들어 있었고 또 어떤 집은 카드 놀이를 하고 있었다. 우리는 이 집들을 정오하고 두려워했으며 우리 때문에 소란스러워진 명문가와 연극 애호가들의 광신적 행위, 적나라한 무례함, 그들의 저질스러움에 대해 말했다. 나는 이 멍청하고 잔인하고 게으르고 부정직한 그들이 도대체 어떤 면에서 술 취하고 미신이 사로잡힌 쿠릴로프의 농부들보다 나은지
아니 도대체 그들이 어떤 면에서 짐승보다 나은지 묻고 싶었다. 짐승들도 본능에 따른 단조롭고 제한된 생활이 무언가에 의해 파괴되면 우왕좌왕하고 당황한다. 만약 누이가 계속 집에 남아 있어야 했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아버지와 이야기하며 매일 아는 사람들과 만나며 어떤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했을까? 이런 일을 상상하자 나는 가까운 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며 점차 이 세상으로부터 밀려났던 내 이웃들이 생각났다. 나는 사람들의 괴롭힘으로 정신이 나간 개와 소년들에게 털이 다 뽑혀 산채 물에 내에 던져졌던 참새들을 떠올렸다. 아주 어릴 때부터 끊임없이 보아왔던 소리 없는 고통들이 떠올랐다. 나는 이곳의 6만 시민들이 무엇을 하며 사는지, 무엇을 위해 성서를 읽고 기도하고 무엇을 위해 잡지와 책을 읽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100년 전, 아니 300년 전에 그들을 지배하던 정신적 암흑과 자유에 대한 혐오가 아직도 그대로라면 지금까지 씌어지고 말해졌던 모든 것들은 도대체 그들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준 것일까? 평생을 바쳐 집을 지어 목수가 죽기 직전까지 화랑을 호랑으로 발음하는 것처럼 6만 시민들 역시 세대를 갈아가며 진실과 자유에 대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지만 죽는 순간까지 거짓말만 짓거리며 서로를 괴롭히고 자유를 두려워하며 적처럼 정오한다. 내 운명은 이제 결정된 거야. 집에 도착하자 누이가 말했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내가 거기로 돌아갈 수 있겠니? 아, 얼마나 다행인지 이제 마음이 편해졌어. 누나는 침대에 누웠다. 눈썹에는 아직도 눈물이 반짝였지만 표정은 행복했다. 그녀는 깊고 편안히 잠들었다. 정말 편한 마음으로 쉬는 것 같았다. 아주 오랫동안 누나는 편안한 잠을 자보지 못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함께 살기 시작했다. 그녀는 늘 노래를 흥얼거렸고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나는 도서관에서 빌렸던 책들을 읽지 않은 채 반납했다. 누이는 늘 미래에 대한 공상에 잠겨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차분히 책을 읽을 수 없었다. 내 속옷을 꿰매거나 난로 곁에서 칼을 퍼거나 부인을 도울 때도 누나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자신의 블라디미르에 대해 그의 지성과 훌륭한 몸가짐과 선량함 그리고 그의 비상한 박식함에 대해 말했다. 나는 그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누이의 말에 동조했다. 그녀는 일해서 번 돈으로 독립하길 원했고 건강이 허락한다면 가정교사나 조산원이 되겠다고 했다. 스스로 바닥을 닦고 빨래도 하겠다고 했다. 태어나지도 않은 뱃속의 아기를 끔찍히 사랑했으며 그녀는 이미 아기의 눈동자에 손이며 웃는 모습을 죄다 알고 있는 것 같았다. 육아에 대한 이야기도 자주 했는데 누이에게 있어 블라디미르는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으므로 그녀의 이야기는 늘 아기가 아버지처럼 매력적이어야 한다는 결론으로 끝났다. 우리의 대화에는 끝이 없었으며 그녀가 말한 모든 것들은 그녀 안에 진실한 기쁨을 일깨워 주었다. 때로는 나조차 아무 이유 없이 마음이 즐거워졌다. 누나의 몽상적인 태도는 내게로 옮아왔다. 전혀 책이 손에 잡히지 않았으며 오로지 공상에만 몰두하게 되었다. 저녁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손을 주머니에 찌른 채 방을 서성이며 마샤에 대해 말했다. 누나는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누나에게 물었다. 마샤는 언제쯤 돌아올까요? 내 생각에는 성탄절 전에는 올 것 같은데 그곳에서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만약 마샤에게서 아무 소식이 없다면 그건 곧 돌아온다는 뜻일 거야? 그래요, 그럴 거예요. 나는 그녀가 절대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냥 누나의 말에 맞장구 쳤다. 마샤가 너무나 그리웠다. 더 이상 자신을 속일 수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속여주길 바랐다. 누나는 블라고브를 기다렸고 나는 마샤를 기다렸다. 우리는 끊임없이 웃고 떠들었고 그것이 카르포브나 부인의 잠을 방해한다는 것도 몰랐다. 카르포브나 부인은 난로 위에 누워서 두들거렸다. 난로 위에 눕는다는 건 옛날 러시아 사람들은 겨울에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베치카라고 부르는 난로 위에서 잤다 이런 설명이 있네요. 난로 위에 누워서 투덜거렸다. 이른 아침부터 사모바르가 웅웅거리다니 나쁜 징조야, 나쁜 징조라고. 아무도 우리를 찾아오지 않았으며 가끔씩 우체부가 블라고브의 편지를 배달하라고 왔을 뿐이다. 프로코피는 이따금 저녁에 와서는 그저 말없이 누이를 쳐다보다가 부엌 구석으로 가서 중얼거렸다. 모든 사람은 자기의 지위에 따르는 규범을 알아야 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교만한 자에게는 비운이 따를 뿐이야. 그는 비운이라는 말을 좋아했다. 한 번은 크리스마스 주간에 시장에 가는데 그가 나를 정육점으로 불렀다. 그는 악수도 청하지 않은 채 의논할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의 얼굴은 추위와 보드카로 벌게져 있었다.
곁에는 건달 같은 얼굴의 니콜카가 서 있었고 손에는 피가 흥건한 칼이 들려 있었다. 당신에게 할 말이 있어. 프로코피가 말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요. 이 비운에 대해 사람들은 당신이나 나를 결코 좋게 말하지 않는다 말이요. 물론 엄마는 불쌍한 마음에서 당신 누이에게 나가라는 소리를 못하지만 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당신네들의 행동은 결코 그냥 보아 넘길 수가 없거든. 나는 그의 말 뜻을 이해하고 정육점에서 나왔다. 바로 그날 나와 누이는 레지카의 집으로 이사했다. 마차 부릴 돈이 없어 걸어갔다. 나는 등에 짐 보따리를 졌고 누나는 아무것도 들지 않았다. 누나는 거칠게 숨을 내쉬고 기침을 하면서 이제 거의 다 왔냐고 연신 물었다. 19. 마침내 마시아에게서 편지가 왔다. 다정한 미사일 알렉세예비치, 선량하고 온순한 미사일, 늙은 도장국이 불렀던 것처럼 당신은 정말 우리의 천사예요. 잘 있어요. 나는 아버지와 함께 전시회를 보러 미국으로 갑니다. 며칠 후면 나는 바다를 보게 될 거예요. 두베치냐에서 얼마나 먼 곳인지 생각만 해도 두렵군요. 바다는 멀고 하늘처럼 넓지요. 나는 그곳으로 자유를 찾아가고 싶어요. 성례의 함성을 지르고 싶을 만큼 가슴이 뛰어요. 내가 너무 횡설수설하지요. 다정하고 착한 미사일, 나에게 자유를 줘요. 당신과 나를 묶고 있는 이 끈을 잘라줘요. 당신은 내 존재에 비친 하늘의 빛이었답니다. 그러나 당신의 아내가 된 건 실수였어요. 당신도 인정하겠죠? 그 실수 때문에 괴로워요. 당신 앞에 무릎 꿇고 빌겠어요. 나의 관대한 친구요. 내가 바다를 건너기 전에 전보를 쳐줘요. 당신도 우리의 실수를 인정하고 내 날개를 누르는 유일한 바위를 치워주겠다고 말이에요. 번잡한 일은 아버지께서 처리해 주신다고 했고 형식적인 절차로 당신을 괴롭히는 일 따윈 없을 거예요. 자, 이제 난 완전히 자유지요? 그렇죠? 행복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실 거예요. 죄 많은 나를 용서해 줘요. 난 건강해요. 물 쓰듯 돈을 쓰면서 어리석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순간순간 나처럼 나쁜 여자의 아이가 없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나는 가수로 성공했어요. 그건 일시적인 흥미가 아니라 내 정착지이자 쉴 수 있는 은신처랍니다. 다윗 왕에게는 모든 것은 사라지나니라고 씌어진 반지가 있었대요. 우울할 때 그 문구를 생각하면 기운이 나고 즐거울 때 그것을 떠올리면 우울해진답니다. 나는 유대 문자로 이 문구가 씌어진 반지를 샀어요. 이 부적은 나를 여러 유혹에서 지켜준답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인생조차 언젠가 끝나는 것이라면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아니, 필요하다면 단 한 가지, 자유의식이겠죠? 왜냐하면 인간은 자유로울 때만 아무것도 필요치 않으니까요. 당신과 나를 엮는 실을 끊어주세요. 당신과 당신 누이를 힘껏 안을게요. 당신의 마시아를 용서해줘요. 그리고 잊어주세요. 또다시 시름시름 앓기 시작한 레지카와 누이는 각자 다른 방에 누워있었다. 마시아의 편지를 받았을 때 마침 누이는 레지카 옆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다. 매일 저녁 그녀는 레지카에게 오스나 고고를 읽어주었고 그는 한 곳을 엉치한 채 웃지도 않고 고개만 설레설레 흔들었다. 그러면서 가끔씩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래, 있을 법하지. 있을 법한 일이라고. 무언가 망측한 이야기라도 나오면 그는 남의 불행을 기뻐하는 것처럼 손가락으로 책을 쿡쿡 찌르며 말했다. 거짓말이지. 거짓말하는 거지. 그는 작품의 내용과 도덕성 그리고 그 교묘한 구조를 무척 마음에 들어했다. 레지카는 작가에게 감탄하며 작가를 늘 그 사람이라고 불렀다. 그 사람은 어떻게 그리도 이야기를 제대로 짜 맞출 수 있을까? 누나는 더욱 쇠약해졌고 이제는 책도 한 장 이상 읽어주지 못했다. 레지카는 누나의 손을 잡고 바싹 마른 입술을 달싹거리며 쉰 목소리로 간신히 들릴 정도로 이야기했다. 의인의 마음은 백묵처럼 희고 곱지만 죄인의 마음은 경석처럼 시커멓다오. 의인의 마음은 밝은색의 니스 같지만 죄인의 마음은 가스로 된 골타르 같고요. 인간이란 부지런히 일하고 슬프도 하고 병들어 아프기도 해야 돼요. 일도 하지 않고 슬픈 일도 없는 인간은 천국에 갈 수 없거든요. 배부르고 힘있고 떵떵거리고 잘 살아서 남에게 빚을 주어 먹고 사는 놈들에게는 고통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 놈들은 결코 천국을 볼 수 없어요. 벌레는 풀을 먹고 녹은 쇠를 갉아먹고 그리고 거짓말은 마음을 상하게 한다고요? 누이가 웃으면서 말했다. 나는 마시아의 편지를 한 번 더 읽었다. 이때 부엌에 한 군인이 찾아왔다. 그는 매주 2차례 누군가의 부탁으로 향수 냄새가 나는 차와 프랑스 빵, 들꿍을 가져다 주고 있었다. 당시 나는 일거리가 없어 하루 종일 집에 있었다.
이것들을 보내는 사람은 틀림없이 우리가 궁핍한 처지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나는 누나가 군인과 이야기하면서 즐겁게 웃는 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누워서 빵을 먹으며 말했다. 너가 도장공이 되겠다고 했을 때 나와 안유타는 처음부터 너가 바른 선택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단다. 하지만 그것을 입 밖에 내기가 두려웠어. 도대체 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일까? 안유타 블라고브를 예를 들더라도 그녀는 너를 사랑하고 아낀단다. 너가 옳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또 나도 여동생처럼 좋아하고 있어. 내가 옳다는 것도 잘 알고 아마 속으로는 나를 부러워하고 있을 거야. 그러나 왜 안유타는 우리를 피하고 두려워하는 것일까? 누나는 가슴에 손을 얹고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안유타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가 안다면 안유타는 나에게만 자기 감정을 털어놓았어. 그것도 어둠 속에서 아주 조용히. 이따금 안유타는 나를 어두운 오솔길로 데리고 가서 너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속삭였단다. 안유타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절대 다른 사람과 결혼하지 않을 거야. 너도 그녀가 불쌍하지? 이것들도 다 안유타가 보낸 걸 거야. 웃어봐. 왜 숨기는 걸까? 나도 한때 유치하고 바보 같았지만 다 버리고 나니까 이젠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마음대로 생각하고 원하는 것을 말하지. 그래서 지금이 행복해. 아버지와 살 때는 행복이 뭔지조차 몰랐단다. 그렇지만 지금은 여왕과도 내 처지를 바꾸지 않겠어. 블라고보가 왔다. 박사학위를 받고 자기 아버지 집에서 살고 있었다. 그는 잠시 쉰 후 베테르부르크로 돌아간다고 했으며 장티푸스와 콜레라 예방에 대해 공부할 거라고 했다.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강단에 서고 싶다고 했다. 그는 이미 군의관을 그만두고 사지 옷감 저고리와 폭이 넓은 바지를 입고 근사한 넥타이를 메고 다녔다. 누나는 그의 나비 넥타이와 단추, 멋으로 양복 앞 주머니에 꽂고 다니는 붉은 비단주 손수건에 감동했다. 어느 날 나와 누이는 할 일이 없고 너무 무료해서 장난삼아 그의 옷을 채워보았다. 그의 양복은 적어도 10벌쯤 되었다. 블라고브는 여전히 누이를 사랑했으나 그는 지나가는 말로라도 누나를 빼때려 부르거나 외국으로 데리고 간다고 하지 않았다. 나는 누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었다. 만약 누나가 살아남게 된다면 아기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녀는 끝없이 공상에 잠겨 있을 뿐 미래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는 블라고브에게 어디로든 원하는 곳으로 가라고 했다. 누이는 그가 행복하기만 한다면 자신을 버려도 좋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과거의 추억만으로도 충분한 것 같았다. 블라고브는 올 때마다 누이의 말을 잘 들어주었고 누이들은 자기가 보는 앞에서 물약을 섞은 우유를 마시라고 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그녀의 말을 듣고 나서 우유 한 잔을 마시라고 강요했다. 방 안에는 크레오소트 냄새가 났다. 아, 잘했어. 그가 누이에게 컵을 넘겨받으며 말했다. 말을 너무 많이 해서도 안 돼. 요즘 들어 참새처럼 너무 제잘거렸어. 자, 입을 다물라고? 그녀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레지카의 방으로 와서 내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좀 어떤가 노인장? 그는 레지카에게 허리를 구부리며 물었다. 레지카가 입술을 달싹이며 조용히 말했다. 나으리, 감히 드리는 말씀인데요. 우리 모두 하나님 밑에 있고 언젠가는 죽지 않겠어요?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나으리, 당신은 천국에 가지 못할 겁니다. 할 수 없지 뭐. 블라고브가 농담처럼 받아넘겼다. 지옥에도 누군가는 가야 하잖아. 나는 이때 갑자기 무언가를 깨달았다. 마치 눈앞에 환상이 보이는 것 같았다. 겨울 밤이었고 나는 도살장에 서 있었다. 내 곁에는 후추 술 냄새를 풍기는 프로코피가 서 있었다. 나는 억지로 눈을 비볐다. 그러자 이번에는 시장에게 가고 있는 내 모습이 보였다. 그런 일은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없었다. 이 이상한 기억은 꿈만 같았고 나는 신경이 예민해져서 그런 거라고 스스로에게 해명했다. 실제로 도살장에도 갔었고 시장에게도 갔었지만 왠지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던 일 같지 않았다. 정신을 차리자 이미 나는 블라고브와 함께 거리의 가로등 아래에 서 있었다. 안타까워, 너무 안타까워. 그가 말했다. 눈물이 볼을 따라 흘러내렸다. 자네 누나는 명랑하게 웃고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지만 상태는 절망적이야. 그 레지카라는 노인은 나를 정오하고 내가 자네 누이에게 몹쓸 짓을 했다고 말하지. 그 말도 일리가 있어. 하지만 나에게도 내 관점이라는 것이 있단 말이야. 나는 나와 자네 누이 사이에 일어난 일을 전혀 후회하지 않아. 모두 사랑해야 한다고. 우리 모두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안 그런가? 사랑 없이는 삶도 없어. 사랑을 두려워하며 피하는 자는 자유롭지 못한 자야. 그는 조금씩 다른 주제로 넘어가더니
베테르부르크에서 호평을 받았다는 자신의 논문과 학문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신나게 이야기하면서 더 이상 누이와 자신의 고통과 나에 대해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았다. 삶이 그에게 손짓하는 것이다. 마샤에게 미국과 모든 것이 사라지나니라고 새겨진 반지가 있고 블라고버에겐 논문과 출세가 있었다. 나와 누나만이 예전과 똑같은 상태로 남겨진 것이었다. 그와 헤어지고 나서 나는 다시 가로등으로 돌아와 마샤의 편지를 읽었다. 나는 어느 봄날 아침 마샤가 방앗간으로 나를 찾아와서 농부 안악처럼 반 외투를 덮고 누웠던 기억을 떠올렸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함께 물속에서 어량을 꺼냈던 일을 떠올렸다. 그때 강가의 버드나무에서 굵은 빗방울이 머리 위로 떨어졌고 우리는 즐겁게 웃었다. 볼사야 드보란스카야 거리에 있는 우리 집은 어두웠다. 나는 전에 하던 대로 담을 넘어 들어가 램프를 찾으려고 부엌으로 살금살금 들어갔다. 아무도 없었으며 난로 곁에는 사모바르가 칙칙 소리를 내며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이제 누가 아버지께 차를 따라 드릴까 하고 생각했다. 나는 램프를 찾아서 예전의 그 별채로 가서 오래된 신문으로 자리를 만들어 누웠다. 벽에 걸려있는 냄비는 예전처럼 무섭게 노려보고 있었고 그림자가 흔들리고 있었다. 추웠다. 나는 누나가 금방이라도 저녁 식사를 가지고 들어올 것만 같았다. 그러나 누나는 지금 병든 채 레지카의 집에 있었다. 몰래 집에 들어와 차가운 벨치에 홀로 누워있는 자신이 이상하게 느껴졌다. 내 의식은 뒤엉켰고 눈앞에는 온갖 것들이 왔다 갔다 했다. 벨 소리가 들렸다. 어릴 때부터 익숙한 소리였다. 전선이 벽을 긁으면 부엌에서 짧고 처량한 벨 소리가 들리곤 했다. 아버지가 클럽에서 돌아오셨다. 나는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다. 가정부 악신하는 나를 보자 손을 크게 쳐들고 갑자기 울기 시작했다. 오 도련님, 그녀가 조그만 목소리로 말했다. 도련님, 오 하나님. 그녀는 흥분해서 행주치마를 손에 넣고 구기기 시작했다. 창가에는 딸기와 술이 4분의 1가량 든 병이 걸려 있었다. 나는 목이 말라 그것을 찻잔에 따라 꿀꺽꿀꺽 마셨다. 조금 전에 바닥과 의자를 닦았는지 부엌에는 말쑥한 가정부의 밝고 깨끗한 부엌에서 날 것 같은 냄새가 나고 있었다. 바로 이 냄새와 귀뚜라미 울음소리 때문에 누나와 나는 어렸을 때 이곳에 와서 동화책을 읽거나 공주놀이를 하곤 했다. 클레오파트라 아가씨는 어디에 있나요? 악신나는 숨을 고르며 조용히 물었다. 아, 도련님 어찌된 일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는데 마님은 베테르부르크로 떠났다면서요? 그녀는 어머니가 살아있을 때부터 이 집에 있었으며 나와 클레오파트라를 돌보고 시켜주었다. 그녀에게 우리는 아직도 늘 무언가를 일러주어야 할 아이들이었다. 이 늙은 하녀는 우리 얼굴을 보지 못하는 동안 적적한 부엌에서 홀로 궁리했던 많은 생각들을 털어놓았다. 그녀는 억지로라도 블라고버를 클레오파트라와 결혼시켜야 한다고 했다. 블라고버라는 사람은 조금만 위협해도 될 것이고 관청에는 편지만 잘 쓰면 첫 번째 결혼을 무효로 해줄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마샤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2배 친야를 팔아 돈을 내 이름으로 은행에 넣어두라고 했다. 또 나와 누이가 아버지 발밑에 엎드려서 잘 빌기만 하면 아마 우리를 용서하실 거라고도 말했다. 마지막으로 성모님께 부지런히 기도 드려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자, 도련님, 가서 아버님과 이야기를 하세요. 그녀는 아버지의 기침 소리를 듣자 말했다. 자, 가서 아버지께 인사드려요. 죽이시기야 하겠어요? 나는 아버지에게 갔다. 그는 책상에 앉아서 별장의 설계도를 그리고 있었다. 고딕식 창문이 달리고 두꺼운 소방서의 망루 같은 탑이 서 있는 고집스럽고 조잡한 건물이었다. 나는 서재로 들어가기 전에 잠시 멈추어 서서 그림을 보았다. 왜 아버지에게 찾아왔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지만 그의 여윈 얼굴과 붉은 목 그리고 벽에 드리워진 그림자를 보자 아버지의 목에 매달리고 악시냐가 일러준 대로 그의 발밑에 엎드리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다. 그러나 고딕식 창문과 두꺼운 탑이 있는 그 설계도는 내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안녕하세요. 나는 말했다. 아버지는 잠시 나를 쳐다보았으나 금세 눈을 깔고 다시 설계도를 보았다. 왜 왔느냐? 잠시 후 아버지가 물었다. 누나가 아파요. 곧 죽을 거예요. 나는 착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아버지가 한숨을 내쉬고 안경을 벗어서 책상에 올려놓았다. 심은 대로 거두는 법이다. 그는 책상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2년 전 너가 나를 찾아왔을 때 바로 이 자리에서 나는 너의 그 잘못된 생각을 버려달라고 부탁했지. 기억하겠지? 나는 너에게 의무와 명예와 선조들에 대한 책임, 우리가 성스럽게 지켜왔던 전통이란 것을 일깨우려고 했다. 그때 너는 내 말에 순종했던가?
너는 내 충고를 우습게 여기고 고집스럽게 너의 잘못된 시각을 버리지 않았다. 게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너의 누이를 끌어들여 그에게 도덕과 수치심을 잃어버리게 했다. 이제 너희 둘 다 고통을 맛볼 것이다. 어쩌겠느냐? 심은 대로 거두는 법이니. 그는 방 안을 돌아다니며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는 내가 잘못을 빌려왔다고 생각하며 이제나 저제나 내가 그간의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할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심한 추위를 느끼며 열병에 걸린 듯 몸을 들들 떨었다. 그리고 쉰 목소리로 간신히 말했다. 아버지께서도 2년 전 제가 바로 이 자리에서 저를 이해해달라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보자고 애원했던 것을 기억해 보세요. 아버지께서는 그때 저에게 조상과 시를 썼다는 할아버지에 대해 말씀하셨죠. 저는 지금 당신의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또다시 조상과 전통 타령이라니. 이제 살 날도 얼마 남지 않는 그 노령에 아직도 그런 경박한 생각을 하고 계시다니. 왜 나를 찾아왔느냐? 아버지는 경박하다는 내 말에 상처를 입고 날카롭게 되물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사랑하고 우리 사이가 이만큼 멀어진 것이 말할 수 없을 만큼 안타깝습니다. 저는 아직도 아버지를 사랑해요. 그러나 누나는 완전히 아버지와 끝났어요. 누나는 결코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만 들어도 과거의 혐오스러운 기억이 떠오른다고 해요. 누구 잘못이라 말이냐? 아버지가 소리쳤다. 이 몹쓸 놈아, 다 네 탓이다. 그래요. 제 잘못이라고 해요. 내가 말했다. 그래요. 제가 많은 실수를 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물려주려는 당신의 그 인생은 왜 그리 지루하고 졸렬한가요? 아버지가 30년 동안 지어오신 많은 집들 속에 사는 인간들 중에 왜 제가 보고 배울 만한 사람이 한 명도 없을까요? 이 도시에는 정직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아버지가 지은 그 집들은 이 세상으로부터 어머니와 딸들을 쫓아내고 아이들을 학대하는 저주받아 마땅한 둥지입니다. 불쌍한 우리 어머니. 나는 절망감에 계속 말을 이었다. 불쌍한 누나. 집집마다 숨겨진 끔찍한 일들을 모른 척하기 위해서는 술과 카드 놀이와 험담으로 자신을 망치거나 비열한 짓과 위선을 저지르거나 아니면 아버지처럼 수십 년 동안 설계도만 그려야겠지요? 이 도시는 수백 년 동안 단 한 명의 유익한 사람도 배출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단 한 명도요. 당신네들은 생기 있고 재능 있는 것들을 모두 조금씩 목 졸라 죽이죠. 장사꾼과 술집과 사무원과 위선자의 도시란 말입니다. 갑자기 땅속으로 꺼지더라도 아무도 불쌍히 여기지 않을 그런 곳이요. 더 이상 너의 말을 듣고 싶지 않다 이 쓸모없는 놈아. 아버지는 책상에서 자를 집어들었다. 술에 취해서 그런 모습으로 나를 찾아오더니 너에게 마지막으로 말하마. 부도덕한 너희 누이에게도 전하거라. 너희들은 나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못할 것이다. 순종하지 않는 자식들은 내 마음에서 이미 쫓아내버렸고 그 자식들이 순종하지 않은 대가로 고통을 당한다 하더라도 나는 전혀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자, 너가 온 곳으로 돌아가거라. 하나님은 너희 같은 자식을 통해 나를 벌 주시려고 하시지만 나는 욥처럼 깨어진 마음으로 이 형벌을 받겠다. 그리고 고통과 끊임없는 일 속에서 위안을 찾겠다. 너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칠 때까지 이 집 문지방을 넘을 생각은 하지도 마라. 나는 공정하고 내가 한 모든 말은 다 너를 위한 것이다. 만약 행복을 원한다면 지금까지의 내 말을 모두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게다. 나는 두 손을 흔들면서 그곳을 나왔다. 나는 그날 밤과 그 다음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지 못한다. 사람들은 그날 내가 모자도 쓰지 않은 채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거리를 비틀비틀 헤매고 다녔으며 아이들이 내 뒤를 쫓아다니며 놀렸다고 했다. 잔돈푸나 잔돈푸나. 20. 마지막입니다. 만약 내게 반지를 사고 싶은 생각이 든다면 나는 아무것도 사라지지 않나니 라는 문구가 있는 것을 고를 것이다. 나는 어떤 것도 그저 흔적 없이 사라지지는 않으며 아주 작은 걸음조차도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의미를 지닌다고 믿는다. 내가 겪었던 것은 헛되이 사라지지 않았다. 내가 감당해야 했던 불행과 인내는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고 이제는 나를 잔돈푼이라고 부르지 않고 조롱하지도 않는다. 상점을 지나갈 때 내게 물을 뿌리는 일도 없다. 사람들은 귀족 출신인 내가 물감통을 들고 다니며 유리를 끼우는 것을 더 이상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는다. 반대로 그들은 흔쾌히 내게 일을 맡겼고 나는 레지카 다음으로 꽤 실력 있는 십장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레지카는 건강을 회복하고 예전처럼 사다리도 없이 총각에 서서 치를 하지만 젊은 일꾼들을 다룰 만한 힘은 없었다.
그 대신 이제는 내가 거리를 뛰어다니며 일거리를 찾고 일꾼들을 고용하고 급료를 계산하였고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렸다. 나는 얼마 되지 않는 푼돈을 벌기 위해 며칠씩이나 시내를 뛰어다니며 지붕을 이는 장인을 찾는 십장의 역할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알게 되었다. 사람들은 내게 정중하고 나를 당신이라고 부른다. 일하는 집에서는 내게 차를 대접하고 식사 생각이 있는지 묻곤 한다. 아이들과 아가씨들은 호기심 어린 슬픈 눈길로 나를 바라본다. 시장의 집 정원 정자를 대리석색으로 칠하고 있을 때였다. 시장이 뜰을 산책하다 정자에 들렀는데 무료했던 그가 내게 말을 걸어왔다. 내가 예전에 시장실에서 그와 만난 적이 있다고 말하자 그는 잠시 내 얼굴을 살펴보더니 손을 내젓고 입술을 둥글게 말면서 대답했다. 모르겠는걸? 나는 늙었고 말이 없어지고 무뚝뚝하고 음해졌으며 거의 웃지 않았다. 사람들은 내가 레지카와 비슷해졌다고 했고 예전의 그처럼 나도 역시 쓸데없는 훈계로 젊은 일꾼들을 지루하게 한다고 말했다. 나의 전아내 마리아 빅토로바나는 외국에 살고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 돌지코프 씨는 동부의 어느 시에서 철도를 건설하며 영지를 사들이고 있다. 블라디미르도 외국에 있다. 두베치나는 또다시 제프라코바 부인에게 넘어갔고 그녀는 이 땅을 돌지코프스에게 20% 애누리해서 사들였다. 모이셰이는 중절모를 쓰고 경주용 마차를 타고 도시의 은행에 온다. 사람들 말에 따르면 그는 빚을 환수하는 형식으로 땅을 사들이며 두베치냐를 탐내서 그 땅에 대해 끊임없이 캐묻고 다닌다고 했다. 불쌍한 이반 체프라코프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저 술에 쩔어 도시를 헤매고 다녔다. 한때 나는 그를 우리 일에 끼워주려고 했는데 그는 잠시 지붕을 칠하고 유리를 끼우는 일에 흥미를 느끼는 듯 했다. 심지어 진짜 도장공인 양 니스도 훔치고 웃돈을 요구하기도 했고 술 주정을 부리기도 했다. 그러나 곧 실증을 내고 두베치냐로 돌아갔다. 나중에 일꾼들이 말하길 그는 동료들을 충동실해서 모이셰이를 죽이고 자기 어머니의 재산을 훔치려는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고 한다. 아버지는 완전히 늙었고 허리도 굽었다. 저녁마다 그는 집 근처를 산책한다. 나는 그의 집에 가지 않는다. 프로코피는 콜레라가 만연했을 때 훗주술과 타르로 상인들을 고쳐주고 물론 그 대가로 돈을 받았다. 나중에 그가 자기 가게에서 의사들을 헐뜯었다는 제목으로 퇴영을 받았다는 신문기사를 읽었다. 그의 조수인 니콜카는 콜레라에 걸려 죽었다. 카르포브나 부인은 아직 살아있으며 예전처럼 양자인 프로코피를 사랑하며 또 무서워하고 있다. 그녀는 나를 볼 때마다 안타까운 듯이 머리를 흔들고 한숨을 내쉬었다. 도련님, 머리가 돌아버렸나요? 평일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쁘다. 날씨가 좋은 축제일에는 내 어린 조카딸의 손을 잡고 설명했습니다. 누이는 아들을 바랐지만 딸을 낳았다. 내 어린 조카딸의 손을 잡고 천천히 묘지로 간다. 그리고 앉거나 혹은 선 채로 소중한 사람이 묻혀있는 무덤을 오랫동안 바라본다. 나는 조카딸에게 여기 너희 엄마가 누워 계신다고 말한다. 때때로 그곳에서 나는 아뉴타 블라고버를 만난다. 우리는 인사를 나누고 말없이 서 있거나 클레오파트라와 조카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거나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쓸쓸한 일인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묘지에서 나온 우리는 말없이 걷는다. 그녀는 되도록 오랫동안 나와 함께 걷기 위해 일부러 천천히 걷는다. 즐겁고 행복한 나의 소녀는 강렬한 대낮의 햇살에 눈을 찌푸리고 웃으면서 아뉴타에게 손을 내민다. 우리는 걸음을 잠시 멈추고는 이 귀여운 소녀를 함께 끌어안아준다. 그러나 도시에 들어가면 아뉴타 블라고버는 초조한 듯 얼굴이 붉어져서 나와 작별하고 엄격하고 절도 있는 모습으로 혼자 걸어간다. 어느 누구도 그녀의 이런 모습을 보면 그녀가 조금 전까지 우리와 함께 걸으며 나의 소녀를 안아주었을 것이라고는 짐작도 하지 못할 것이다.